마사이는 못생기고 괴롭힘을 당하며 굶주리는 아프리카 아이였는데 세상을 파괴하라는 돌의 신의 축복을 받았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수년 동안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를 죽일 때까지 괴롭혔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악마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를 죽이려는 순간 대지의 신의 힘이 발동하여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가치한 괴물이라고 생각하여 마을에서 추방하고 바위에 묶어 평생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주변의 모든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고 그녀는 3000년 만에 그에게 음식을 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면서 그에게 이 작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아사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카오리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그녀는 그가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따스함이 되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몸은 마침내 성장하기 시작했고 저주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뭄으로 큰 기근이 들자 마을 원로들은 모두 그가 땅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를 감싸며 그가 괴물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원로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카오리와 그를 함께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는 유일한 친구인 카오리를 지키려고 했었지만 흉측하고 역겨운 마녀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카오리의 등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소녀의 생명 없는 몸을 보았을 때 그의 몸에서 석신이 깨어났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어낸 후 그를 묶어두었던 바위와 똑같은 바위로 그 역겨운 마녀를 죽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지만 그 무엇도 카오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카오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녀가 그의 팔에 키우던 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마을 사람들의 피가 붉은 춘분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신비한 힘은 그의 영혼을 다른 몸에 복사했고 신비로운 색시 여신은 그의 금단의 힘을 일깨워 세상을 파괴하게 했습니다. 40억 년 후 그는 못생기고 역겹고 불쌍하고 가치없는 패배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비참한 삶은 이전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새로운 부모가 생겼지만 그들은 다시 그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둘을 죽이고 그들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죠. 하지만 최악은 그가 세상 어떤 여자와도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 역겨운 패배자들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샤워할 돈조차 없어서 그의 집은 마치 애니메이션 행사 같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라면을 끓이던 중 시공간에 균열이 생기더니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신이 그의 순결한 눈앞에 나타났어요. 보호막 따윈 없이요. 하지만 그의 라면 그릇이 떨어지자 그녀는 더 작은 모습으로 변신해서 국수를 후루룩 먹기 시작했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가 도라라고 했고 금지된 흡입 기술로 그의 고기를 전부 삼켜버렸대. 하지만 그는 쓸모없는 그녀를 변기에 버리려고 했지. 하지만 그가 뭘 하든 그녀는 계속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녀를 피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수업에 갔어. 그는 어떻게 300만 년 된 여신을 소환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계속 순간 이동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줄 수 있다고 말했어. 이때 하지만 그는 그녀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버스 앞에 던졌지만 그녀는 자기가 원한다면 뜨거운 몸도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 여자의 역겨운 몸은 서핑보드보다 납작하다고 하면서 겨우 도망쳤어. 수업 시간에 그 여자의 역겨운 얼굴이 창문에 들이닥쳤는데 닫으려고 해도 계약을 맺자고 애원하면서 하루 종일 겪은 온갖 역같은 일들 후에 책상에서 계속해서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 그는 닥치라고 소리쳤고 반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태도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유일한 실패자라고 소리쳤고 모두가 그의 쓸모없는 얼굴을 비웃었어. 자리에 앉은 후에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걔가 자는 동안에 몰래 교실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밖에 나가자마자
이상한 바가지 머리를 한 못생긴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달려와서 러브레터를 줬대. 근데 그때 그의 가방에서 도라가 나타나서 이런 기회는 그처럼 실패자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대. 여자애랑 사귈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래서 아사히는 뚜껑이 열려서 가방을 내던지고 도라에게 꺼지라고 소리쳤대. 못생긴 엉덩이를 치우라고. 불쌍한 여자애는 울면서 도망갔고 아사히는 자기가 평생 동정으로 살 거라는 걸 깨달았대. 남은 인생 동안 말이야. 몇 시간 후 그는 과자 상자를 들고 와서 도라에게 빌면서 음식을 대가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에게 거절당한 여신은 영원히 혼자 떠돌아다녀야 하는 운명이라며 울기 시작했다. 영원히 혼자 떠돌아다녀야 하는 운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걸어가도 되냐고 물으며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걸어 다니는 동안 그녀는 그의 역겨운 손을 잡고 자신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그의 눈으로 전달하여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보는 사람들 주위에는 오라가 발산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모든 사람이 소환사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역사상 마지막으로 태어난 소환사였고 그 힘을 지니고 있었다. 12신 중 하나로서 세상을 파괴하거나 원한다면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나무 안에서 야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났고 도라는 그에게 운명을 받고 소환사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함께 탐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걸어 봉인을 만들고 그 순간 중력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그녀는 그의 못생긴 엉덩이가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며 놀렸고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이렇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이 노예가 되어 자신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의 등에 뛰어올라 날개를 펼치고 자신의 힘으로 그를 도시 곳곳으로 날아다녔다.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고 나서 그는 그녀가 건물에 충돌하기 직전에 겨우 멈출 수 있었고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그들은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도라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정전되었다. 결국 그는 암호화폐의 모든 돈을 잃고 난 후 공과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라는 그의 내면에 잠든 비밀의 힘을 깨우기로 했고 에너지 구체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 수천 개의 빛나는 입자로 폭발했습니다. 입자들이 떨어지며 그의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아사히는 그녀에게 자신이 정말 신인지 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300만 년 전 신들과 거인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고 온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녀는 공허의 한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의 기억이 그녀의 쓸모없는 뇌를 태워버렸고 아사히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했지만 마침내 자신이 그녀에게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덮어주고 하늘에서 자신을 몰래 엿보는 수상한 미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환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하늘에서 자신을 몰래 엿보는 수상한 미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환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도라는 자신의 섹시한 몸매를 과시하며 아사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사히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사히뿐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뉴스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수상하고 못생기고 역겨운 찐따가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아사히는 뉴스 진행자까지 자신을 놀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놀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300만 년 동안 아무런 줄거리 진전도 없이 도라는 자신의 몸에 하얗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느끼고 싶어서 아사히에게 로션을 등 전체에 발라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헤드폰을 쓰고 그녀의 말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기 몸에 로션을 발라달라고 애원했지만 바로 그때 촉수 괴물이 그녀의 섹시한 몸을 붙잡아 먹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도라는 아사히에게 로션병을 던졌고 아사히는 도라가 완전히 먹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괴물은 도라의 플로다머를 그의 얼굴에 뱉었죠. 바로 그때 식물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아사히는 계속해서 쫓아갔지만
도라는 소환사 옆에 없으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도라를 잡으려고 뛰어오르자 식물 괴물은 그의 눈을 가리고 그를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그의 플롯이 파괴될 뻔했죠. 결국 그 식물은 축제 속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아사히가 다른 사람들을 몰래 돌아다니려 하자 완전히 그녀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기도 전에 어떤 덩치 큰 근육바보가 하늘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자기 예쁜 여동생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의 여동생 얼굴이 너무 끔찍해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며 그 혐오스러운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망가졌다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계속 도망치는 동안 도라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그녀에게 가지 않으면 곧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아이가 아사히가 잘못 인도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에게 관심 없다며 그의 쓸모없는 얼굴에 뛰어들었죠. 다단계 사기의 말이죠. 선인장에 가까이 다가가 뛰어올랐지만 그건 죄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라의 귀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을 들어보려 했고 그렇게 끔찍한 음악을 만드는 밴드는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죠. 스크리모 콘서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반응을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던 그는 그녀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없애서 기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도라는 기운을 되찾고 식물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말이죠. 입을 연 후 아사히는 모든 이야기 중 가장 큰 반전을 보고 절정을 맞았다. 애니메이션이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날은 절대 아니었어. 아사히가 도라를 덮어준 후 식물은 저 멀리 있는 예쁜 여자에게로 달려갔고 도라가 그들을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자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라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사히는 그들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녀가 매우 위험해 보여서 그리고 할 수 있었거든요. 숨으면서 그녀의 소환수를 조종한다. 같은 시각 한 노인은 그 여자에게 아사히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신의 힘을 확인해야 했고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아사히가 자신의 신성한 창조물에서 환생하는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아사히가 그의 신성한 창조물로 환생하는 순간을 고대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 허벅지를 가진 소녀가 아사히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아사히의 책상으로 걸어가 쪽지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자 남학생들은 그 쪽지를 열어보았고 그녀가 방과 후 숲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숲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모두 아사히가 그 여자와 무엇을 할지 보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할지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스코는 여동생을 거절하고 그 여자를 훔쳐갔다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장 예쁜 여자를 뺏었지.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어가다 마침내 숲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 남자들은 여전히 그를 쫓아오고 있었어. 몇 분 후 그는 мя오를 다시 만났고 그녀에게 숲에서 조심하라고 말했어. 그녀가 여전히 안전해서 다행이었지. 결국 덩굴이 나타나서 쓸모없는 녀석들을 모두 얽히게 했고 아사히는 혼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데려간 곳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바로 그때 나무들이 억지로 갈라졌어. 마치 그가 도라의 다리를 억지로 벌릴 것처럼 말이야. 길을 따라 걷던 그는 다시 한번 그 예쁜 여자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식물은 그에게 영혼을 넘기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도라에게 애착이 간다며 새 애완동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라에게. 하지만 그 말에 화가 난 소녀는 덩굴 장미를 그에게 던졌고 바람에 그의 뺨이 긁혔다. 바로 그때 식물이 덩굴검으로 변해 땅을 부쉈고 도라는 기절할 뻔했지만 사용할 무기를 찾으려 했다. 아사히가 계속 피하자 그녀는 곧 무기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불가사의한 소녀는 땅에서 거대한 뿌리를 소환했고 그녀가 손을 흔들자 수천 개의 식물 잎사귀가 그에게 달려들고 덩굴들이 땅을 뚫고 나와 그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자신의 힘의 30%만으로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소녀는 땅에서 야수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아사히는 그 나무를 보며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소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도라를 짓밟으려 주먹을 내질렀지만 도라는 간신히 피했고 나무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동안 날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덩굴이 그녀를 붙잡았고 소녀가 나무에게 그녀를 끝내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는 도라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나무의 손바닥 아래 깔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아사히도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원형에 빛이 비추고 두 사람은 도라의 특별한 식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식물은 소녀에게 모든 힘을 사용하라고 말했고 나무는 아사히를 향해 주먹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사히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도라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나무를 향해 주먹을 날리자 나무의 손은 밀려나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무가 다시 공격해 오자 아사히는 도라의 수정 날개를 이용해 나무의 공격을 피하고 나무의 팔에 착지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수정 신발을 작동시키고 팔을 타고 올라가며 베어 나갔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벗겨낸 후 그는 앞으로 달려들기 전에 몸을 뒤로 점프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나무의 중심을 부수기 위해 뛰어올라 그것을 파괴했다. 즉시 먼지가 가라앉자 도라는 아사히에게 달려가 안기며 어떻게 나무를 파괴하는지 알았는지 궁금해했고 아사히는 나무를 때려 눕히는 데 많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가 나무를 없애려고 다가가자 아사히는 그녀가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했고 도라는 남자친구를 뺏으려 한다며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소녀를 보호했고 도라가 왜 적편을 드는지 궁금해하자 아사히는 그녀가 싸움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녀가 쉽게 그들을 뭉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도라는 나무 괴물 군대가 그들을 파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식물은 아사히만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라가 평화를 원하며 그들이 따라오길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하러 집에 가야 돼. 하지만 식물은 그녀의 하찮은 얼굴을 짓뭉개야 한다고 생각하며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녀가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순간 식물은 아사히의 음식을 생각했어요. 그는 그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차라리 더 나았다고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 아사히가 왜 공격받았는지 궁금해하자 식물은 그들이 도시의 수호자라고 밝혔고 사실 그를 적으로 오해했다고 말했죠. 식물은 그에게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하려 했지만 소녀는 고기를 그의 입에 쑤셔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녀를 따라갔죠. 밖에서 아사히는 그녀와 잘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최고의 작업 멘트를 날렸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검은 장미를 주면서 그와 도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얌전히 있기를 바라면서요. 바로 그때 두 정령이 나타났고 도라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에는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아사히는 사실 그녀의 꽃이 그가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혔죠. 그녀의 것이라고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기린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었고 모든 학생들은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죠. 동물 침략이라도 일어난 건가 궁금해하면서요. 너구리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었고 한 소녀는 거의 바지에 똥을 쌀 뻔했죠. 여러 마리의 너구리들이 방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쓸모없는 선생님. 그때 아사히는 더 많은 동물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판다를 발견했고 아사히는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았죠. 멈췄어요. 하지만 그는 밖으로 몸을 비집고 나가기로 결심했고 도시 전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농구 코트에서 침팬지가 공을 잡고 마치 다음 마이클 조던처럼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첫 시도에서 득점까지 했죠. 하지만 소년들은 섬뜩함을 느끼고 즉시 도망쳤어요. 동시에 아사히 앞으로 알파카 군대가 달려들었고 강사는 학생들에게 체육관으로 피하라고 소리쳤다.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도라는 그가 이미 소환사이기 때문에 다른 역겨운 루저들처럼 숨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를 끌어당겼다. 다른 모든 역겨운 패배자들처럼 숨을 필요는 없다고. 그는 이미 소환사니까. 바로 그때 아사히는 도시의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동물 왕국이 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동물의 왕국이 된 거야. 그의 눈앞에서 한 기자가 동물들이 시내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고 밝히며 가까운 대피소로 향할 것을 경고했지만 한 앵무새가 그녀의 역겨운 입을 열었다고 그녀를 공격했다. 그 순간
아사히는 길에서 한 소녀를 보고 그녀가 사자가 잡아먹으려 하자 그 애를 덮쳐 넘어뜨렸지. 왜 맹수들 곁에 머무는지 의아해하는 사이 소녀는 화를 냈고 그는 눈앞의 고양이를 알아봤어. 당장 고양이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얼굴을 핥히고는 소녀에게 돌아갔지. 도라는 그 소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아사히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와 동시에 하나와 식물이 옥상에 나타나 그 소녀가 괴물을 소환한다는 걸 깨달았어. 괴물을 하나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으로 뛰어내렸지. 그 순간 식물이 불타는 총알을 뱉어냈고 연기가 그들 주위에 터져나왔어. 그들이 착륙하자 하나는 블랙로즈를 소환했고 덩굴이 동물들을 묶었지만 소녀는 간발의 차로 탈출했다. 그러자 큰 뿌리가 둘을 잡아 끌어 공중에 매달았다. 식물이 왜 동물들을 모두 풀어줬냐고 묻자 소녀는 인간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원래 이 땅이 그들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식물은 소녀의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소환한 정령을 넘기라고 했지만 소녀는 자신의 동물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소녀는 발차기와 함께 하나의 뒤에 나타났지만 하나는 공격을 막아냈다. 공격을 소녀가 강력한 발톱 공격을 준비하자 하나는 그녀를 날려버렸지만 소녀는 다시 돌아왔다. 순식간에 거의 머리카락을 다 뜯겨 나갈 뻔했습니다. 그 시도에 감탄한 소녀는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지만 하나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격투 속에서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라는 도끼를 뽑아들고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사히는 그냥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소녀는 계속해서 하나의 얼굴을 핥히었고 결국에는 얼굴을 베어서 하나가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기에 하나는 덩굴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고 그녀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채찍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소녀는 뛰어서 채찍을 피했지만 발목이 잡힌 소녀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럼에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려들었지만 하나는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소녀가 독수리의 눈을 발동시키자 하나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고 소녀는 하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순간 하나는 거대한 덩굴을 소환했지만 소녀는 표범의 속도를 발동시켜 빛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기회를 포착한 소녀는 곰의 힘을 발동시켰지만 하나는 깔리는 것을 피했다. 맹렬한 힘으로 곰은 도로를 뒤집었지만 하나는 그것을 막아냈다. 채찍을 휘두르자 그녀의 식물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무 괴물을 불렀고 괴물은 곰에게 돌무더기를 내리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곰에게. 하지만 곰은 항복하지 않았고 둘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의 식물이 나무를 관통했고 그녀는 주문으로 나무를 강화했습니다. 눈이 빛나자 나무는 손이 더 생겨나더니 곰에게 무수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곰을 날려버리기 전에 곰이 쓰러지기 전에 나무가 곰을 잡아 꽉 껴안았습니다. 산산조각 날 때까지 100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은 다시 합쳐져 늑대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녀석들이 괴물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찢기는 걸 느끼고 나무를 강화해서 꿰뚫는 형태로 만들자 늑대들이 물러섰어요. 괴물이 강력하게 회전하며 늑대들을 산산이 조각냈고 아사히는 고양이가 다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조각들이 다시 합쳐져 괴물 뱀이 되었고 즉시 나무를 휘감았어요. 뱀을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사이 뱀이 팔을 뜯어냈지만 그는 팔을 벽으로 던져버렸어요. 두 괴물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아사히는 하나의 팔이 부상을 입었고 곧 의식을 잃을 거라는 거려. 그 순간 고양이가 맹렬한 숨을 내쉬었고 두 괴물은 서로를 끝장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깨달은 아사히는 도라에게 비살상 무기를 부탁했고 그녀와 함께 서둘러 떠났어요. 순식간에 그들은 영혼의 족쇄로 두 괴물을 제압했고 아사히는 하나에게 잠시 동안 쓸모없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했죠. 소녀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 싸움이 아니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끝났지만 아사히는 그들의 싸움이 그들의 무가치한 삶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가 고양이를 들어 올리자 그녀가 사실 소환사였고 그 영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사히는 하나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왜 항상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고양이가 도시에서 혼란을 일으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고양이는 영감을 받았고 그가 처음 자신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때를 떠올렸다. 고통 속에서 고양이는 그의 손을 물었지만 그는 치료를 끝마쳤고
그녀의 이름을 야옹이라고 짓기로 했다. 도라는 고양이가 이제 평온해진 것을 알아채고 하나에게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 아이와 함께요. 하지만 그 식물은 고양이를 즉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양이가 나을 때까지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이 그에게 맞서려 하자 도라는 시카를 들이대며 쓸모없는 잡초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는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나무 괴물을 사라지게 한 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동물들이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고 쓸모없는 기자는 마치 버스에 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사히가 어떻게 고양이가 소환사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하자 소녀 мя오는 모든 동물이 소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오빠가 가장 멋진 소환사였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오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슬퍼했다. мя오는 오빠를 찾으려고 했지만 부상을 입은 후 한동안 소환 능력을 잃었다. 부상 때문에 мя오는 오빠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시의 모든 동물들을 풀어놓아 오빠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아사히 얼굴만큼이나 쓸모없었고 아사히는 мя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그들을 엿보고 있다가 곧 수많은 다른 까마귀 떼에게 돌아가 오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며칠 후 아사히가 문을 열자 못생긴 초록색 외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아사히에게 그들 중 하나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이 저녁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들은 무기를 드러냈고 아사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그들은 아사히를 헬리콥터 쪽으로 끌고 갔고 곧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나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자 그들은 이곳이 거의 천국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그때 불괴물이 돼지고기를 굽고 있는 걸 발견하고 아사히는 그들이 모두 소환된 정령인지 궁금해했지. 식물은 그들에게 소환사는 단 한 명뿐이라고 밝혔어. 그리고 하나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고 집 안에서 그들은 큰 조각상을 발견했고 식물은 그녀가 감시자들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고 말했어. 그녀가 말이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사히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조각상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어.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새로운 세계에 와 있었고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지. 그를요. 하지만 도라는 그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고 쓸모없는 식물은 그에게 그것은 단지 헛된 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고 한 노인이 자신을 한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 할아버지이자 블랙로즈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도라는 그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몸짓으로 그들을 억지로 앉혔고 아사히는 그에게 엄청난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수정이 그들의 모든 정신의 근원이며 그것은 신이자 동시에 악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 소환사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감시자와 파괴자로 나뉘게 되었지. 이 파괴자들은 세상을 장악하려는 사악한 집단이었어. 아사히가 어느 편에 서고 싶어 할지 궁금해하는 동안 도라는 어벤져스에 투표했고 고양이는 저스티스 리그에 투표했지. 하지만 아사히는 그들의 쓸모없는 입을 다물게 하고 이건 저예산 중국 애니메이션이고 주인공은 못생기고 가치없는 패배자라고 상기시켰어. 어느 편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아사히는 부모님이 노인들 모임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하려 했어. 하지만 한라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밝히기로 결심했지. 그의 부모님은 그가 겨우 5살 때 그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취를 감췄죠. 한라는 아사히가 신분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염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아마 속으로는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사히에게 그의 삶은 우연이 아니며 그가 도라를 소환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라는 아사히의 지갑을 뒤지다가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고 그가 원래 금발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한란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몇 분 후 거대한 공이 저택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추락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왔지만 헐런이 그것을 강타하자 충격으로 창문들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앞에 한 남자를 발견했고
헐런은 그가 파괴자임을 밝히며 그 남자가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헐런은 파괴자들이 그들을 감시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불꽃을 소환하며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말했고 그들의 공격이 부딪히며 거대한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파괴자가 그를 끝장내려 날아오자 그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의 팔을 얼린 후 등을 주먹으로 치고는 번개를 날려 그를 잠시 감전시켰다. 하지만 거구는 쓰러지지 않았고 강력한 힘을 얼리시트하여 저택을 파괴했지만 한라는 폭발을 막아냈다. 그는 저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당장 떠나라고 했고 하나가 아사히를 보호해 주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파괴자가 그를 끝장내기 위해 뛰어들었고 충돌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하나가 그녀의 덩굴로 그들을 구했다. 그 순간 그들은 저택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이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다. 순식간에 또 다른 구축함이 눈앞에 나타나 무작위로 발포하기 시작했고 결국 쓸모없는 하인에게 구멍을 낸 후 정원사를 날려버렸다. 정원사를 만족스럽게 총을 핥으며 하나는 그녀를 제거할 생각을 하고 땅을 내리쳐 덩굴에 가두려 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총을 소환해 그녀의 얼굴을 위협했다. 아사히는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다이너마이트를 던졌고 순식간에 폭발했다. 아사히가 의식을 되찾자 하나가 그 소녀를 잡으려 하고 있었고 고양이는 저 멀리 그의 형을 발견했다. 동시에 몇몇 외계인 녀석들이 그를 없애려 했지만 그는 엄청난 번개를 준비해서 순식간에 모두 날려버렸어. 그러자 불괴물이 엄청난 화염을 내뿜었지만 그는 까마귀들을 풀어 그것을 삼키게 했고 마침내 그를 붙잡아 즉시 파괴했지. 바로 그때 그는 고양이를 발견했고 그녀는 야옹이로 변신했어. 그녀가 왜 떠났냐고 묻자 그는 강력한 까마귀를 풀어 그녀의 두개골을 꿰뚫었고 그녀는 다시 고양이 모습으로 돌아갔어. 이 광경을 본 아사히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를 날려버릴 에너지 폭발을 준비했어. 하지만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이 나타나 그의 정신을 조종해 그를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고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깨졌고 그는 사실 자신이 악마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라는 현실 세계에서 그를 깨우려고 했었지만 그의 영혼이 다른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라는 파괴자를 계속해서 두들겨 패며 그를 쓸모없는 공처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를 달을 향해 높이 날려 차버린 후 한라는 연속적인 펀치를 날렸습니다. 상대를 때려 눕히기 전에 말이야. 그는 순식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며 보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 하나가 할아버지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검은 장미를 작동시켰고 나무 괴물이 하마터면 소녀를 뭉개버릴 뻔했지만 로켓 부츠 덕분에 간신히 탈출했어. 바로 그때 녹색 눈이 괴물 뒤에 나타나 괴물을 압도했고 결국 파괴해버렸지. 그 순간 하나의 옷이 찢어졌고 식물은 지쳐 쓰러졌어. 하지만 하나가 부상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소녀가 그녀 뒤에 나타났어. 그녀를 이 세계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 순식간에 그녀는 자신의 목을 그었고 그 모습을 본 식물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들은 한라는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 상처를 봉합했다. 닫았다. 하지만 파괴자는 그 틈을 이용해 강력한 주먹으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한라는 그를 얼음으로 벽에 얼려버렸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파괴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강력한 까마귀를 날렸고 까마귀는 한란을 관통했다. 그 틈을 타 악녀는 그의 머리에 구멍을 냈다. 식물은 그 충격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녀의 기억이 그의 모든 힘을 일깨워 그를 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신으로 파괴자가 폭발을 일으키자 신은 그에게 에너지 폭발을 날려 숲 깊숙한 곳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파괴자는 스스로를 복원했고 무리는 한런을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자가 나타났고 신은 그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신을 소환했고 사신은 모든 영혼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흡수할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사신은 그의 에너지원을 뜯어냈고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것을 부수자 소녀들 중 한 명은 도라와 식물도 함께 소멸시켜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다. 거대한 에너지가 그들을 감싸자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다음 날
그들이 하나가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라는 전날 밤의 기억에 화가 나 적들과 싸우는 자신들이 왜 그렇게 무력했는지 의아해했다. 싸울 수 없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아사히는 파괴자들이 밤에 더 강해진다고 밝히며 자신들은 그들을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라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복수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한란의 싸움 영상을 보여주면서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란의 싸움 영상을 보여주면서요. 그는 의문의 인물이 위성 카메라로 전투 전체를 스트리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그녀는 소환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찾는다면 파괴자들과의 싸움에서 확실히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괴자들과의 싸움에서 말이죠. 도라는 어떻게 그녀를 찾을지 궁금해했고 아사히는 그녀가 사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책 사인회를 연다고요? 그래서 몇 시간 후 그들이 그녀를 만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는 식물에게 하나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그 의문의 소녀는 장치로 열차를 갑자기 멈추고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하자 마법을 써서 올라가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도시에 도착했고 모든 화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도착해서 그녀는 책 사인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인회를요. 하지만 아무도 저 빌어먹을 못생긴 여자가 누군지 몰랐고 야오는 매의 눈으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를요. 아사히는 그녀가 위험한 존재인지 궁금해하며 일단 소녀들이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그녀가 매우 강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땅으로 뛰어내렸어. 한편 소녀는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지쳤고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서 책 한 권조차 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바로 그때 아사히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녀의 책을 차세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는 그녀의 책을 전부 사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뭘 원하는지 물었어. 아사히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와 미야오를 소환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몰래 감시해왔다고 말하며 그들이 사실은 전날 밤 7척의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휴대전화이며 심지어 백악관 내부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안까지요. 도라가 확인해보려고 하자 그 소녀는 자신의 기기가 항상 위험이 닥칠 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기가 경고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간발의 차로 폭발을 피했습니다. 도라가 누가 공격을 감행했는지 궁금해하자 기기는 또 다른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시작했습니다. 고위험군입니다. 소녀는 그들에게 여러 적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소녀는 도망쳤고 그들이 그녀를 따라잡자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녀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요? 바로 그때 소녀는 폭발을 간신히 피했고 그들은 폭발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상한 기계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에서 뛰어내려 차 안으로 착지했고 차는 즉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는 차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장치로 그걸 조종하고 있다고 밝혔어. 그때 그들은 기계들이 더 가까이 날아오는 걸 알아차렸고 소녀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파괴자라고 말했어.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은 그들에게 사격을 시작했고 소녀는 그 기계들은 걱정할 가치도 없는 하급 정령들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것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무선 신호를 끊었다고 말했어. 증원을 못 부르게. 하지만 기계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격했고 심지어 타이어를 맞히기까지 했지만 차는 어떻게든 통제력을 되찾았어. 아무도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도라와 야옹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미야오가 발톱바람을 날리자 기계는 피했고 그들은 그 기계들이 실제로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영혼의 검을 날리기로 했지만 기계는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녀는 기계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이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기계들은 모든 공격을 피하고 차를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가 방패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기계들은 탄약을 2배로 늘리고 더 많은 총알을 발사하기 시작하여 방패를 약화시켰습니다. 방패가 약해졌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소녀는 목표물을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들이 노리는 것이 실은 도로와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 다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편으로 날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차는 아래로 떨어졌지만 도라는 수정 날개를 펼쳐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힘이 빠져 모두 즉시 추락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얼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캔했습니다. 소녀가 장치를 작동시키자 트럭군은 이 세계의 기계를 발사하고 더 많은 희생자들을 이 세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은 곧 돌아와 트럭의 미사일을 발사해 폭발시켰습니다. 전부 날려버려. 질릴 대로 질린 소녀는 장치를 작동시켜 게임패드로 바꾸고 트럭을 전투 로봇으로 재구성한 다음 제자리에 섰어요. 그녀는 전투 준비를 마치자 로봇은 돌격하며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하나를 주먹으로 땅에 박아 버렸어요. 승리를 자축하려 했지만 다른 로봇이 그녀의 로봇에 공격을 가하자 그녀는 그것을 파괴하고 심장을 짓밟았어요. 마지막 기계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쫓아가서 미사일을 쳐내고 곧바로 따라잡아 한 번에 뭉개버렸어요. 그 그룹은 그녀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곧 연료 누출을 발견했다. 로봇. 바로 그때 폭발이 일어나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그 무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사실은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얘야. 아사히는 자신이 찾던 동안 만난 못생기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도라를 위해. 도라는 그의 가발을 보면서 그가 더럽고 역겨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고 미야오는 그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사히는 그가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무리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스탠은 끔찍한 바보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망설였죠. 다음 날 스탠의 밴 안에서 그는 이곳이 사실 자신의 집이자 비밀 연구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라는 여전히 그를 쓸모없고 역겨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 아사히가 파괴자들을 어떻게 찾을지 궁금해하자 스탠은 자신이 영적 에너지의 변동을 관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초록색 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각성하지 않은 소활령들을 나타내는 반면 빨간색 점들은 도시 전역의 파괴자들의 활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가 시간 흐름을 빠르게 돌리자 그들은 파괴자들이 소활령들을 압도하는 것을 발견했고 아사히는 파괴자들이 소환사들의 힘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스탠은 한란의 저택이 공격받던 날 밤의 스캔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격받던 그날 밤 말이죠. 아사히는 소환된 영혼들을 모두 알아차리고는 저택에 그 영혼들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이 영혼들의 저장소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아사히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고 파괴자들이 저택을 공격한 이유는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훔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탠이 또 다른 발견을 공개하자 그들은 소환된 모든 영혼들이 같은 날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사히는 도라가 같은 날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도라도 같은 날 소환된 거죠. 스탠은 도라가 이상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정체를 묻기로 했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 스탠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때 벤이 현장에 도착했어. 파괴된 모든 것을 보고 스탠은 정찰 모드를 작동했고 빛이 그들 주위에 흩어져 전체 지역을 스캔했지. 바로 그때 그는 가족의 카메라 정령을 발견하고 그 기억에 접근하기로 했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길 바라면서 그가 끝마쳤을 때 그는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첫 번째 파괴자는 흑 소환사였고 포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발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차원 소환사가 실제로 그를 위해 포털을 열었다고 확신했다. 두 번째 공격에 대해 그는 그 소녀가 불속성 총을 사용하는 속성 소환사이며 거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마오의 오빠를 보자 그가 세뇌당한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탠은 그의 이름은 크로우이며 그는 동물 소환사라고 말했다. 아사히가 의식을 잃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아사히는 자신이 낯선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스탠은 또 다른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그의 마음이 해킹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자여. 6번째 멤버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그림자 속에서 하나를 공격했고 그녀의 원소 때문에 항상 그림자라고 불렸다고 말했죠. 마지막 멤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그 남자가 한란을 죽였고
영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크게 뚫린 구멍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공격받은 진짜 이유는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죠. 알아내기로 결심한 그는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어요. 파괴된 광경을 보면서 아사히는 차원 소환사가 건물의 절반과 함께 사라지려면 정말 강력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스탠이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저장소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모두 소환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탠은 하나의 가족이 감시자로서 수천 명이 소환된 영혼들을 모아 봉인했고 저택 아래에 몰래 가두어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시자였고 그가 죽었으니 아마도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파편 하나를 발견하고 자네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탠이 그것을 스캔하자 그는 그것이 적들 중 하나의 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특별한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니아오는 냄새를 맡아보기로 했고 그 냄새가 예전에 맡아본 적 있는 꽃의 향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에퀴녹스 꽃이라고 말했고 스탠은 그것이 도시 밖 돌숲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몇 시간 전 그곳에서 영적 에너지 변동이 감지되었다고 그는 말했고 7파괴자 중 한 명이 아마 지금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사히는 그가 혼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을 제거할 기회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그들이 확실히 이길 거라고 말했지만 일단 그들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어서 모두 동의했고 아사히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요. 나중에 베네서 스탠은 아사히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고 아사히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에게 항상 방치당했던 그는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도라는 아사히가 슬퍼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야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라는 자신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떠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돌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나머지 기억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편두통이 생긴다고 했고 스탠은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스탠은 그녀의 전신 스캔을 해봤는데 그녀의 심장에 사슬이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봉인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봉인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가 어떻게 사슬을 끊을 수 있냐고 묻자 스탠은 신조차도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들조차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의 숲에 도착했을 때 도라는 그곳이 무섭다고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기필코 적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돌들을 지나쳐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오래된 버려진 마을을 걸어가면서 스탠은 그곳이 10년 전에 휩쓸려 사라졌고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가사의하게 사라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들은 추분 장미 바다에 도착했고 자신들이 분명히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그때 야옹이가 그들을 땅바닥에 덮치며 집안에 누군가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순진해 보이는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가 흙을 일구기 시작하자 스탠은 그의 얼굴을 스캔하기로 했고 아사히는 도라가 통제를 잃지 않도록 막으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를 계속 지켜봤고 미야오는 영적인 힘의 변동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잠시 후 그는 식사를 가지고 돌아왔고 미야오는 폭풍우가 다가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쥐 한 마리가 땅에서 나왔고 도라는 그것을 보자 기겁했다. 아사히는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남자가 이미 자신들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아사히는 그에게 다가가기로 했고 남자는 수년간 방문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방문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는 현장 학습을 나온 학생이라고 말했지만 남자가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자 아사히는 그가 도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소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소환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차를 따라주자 아사히는 바로 차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간식까지 챙겨주려 했지만 아사히는 그를 말렸습니다.
혼자 사는 건지 궁금해하자 남자는 그에게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며 내 못생긴 얼굴이라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바람이 꽃을 흔들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그가 직접 심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자신이. 그러자 남자는 그렇다고 말하며 이 밭은 한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언젠가 꽃을 피우기를 바라며 수년 동안 땅에 씨앗을 심었지만 어떤 식물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녀의 결심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몇 달 안에 꽃들이 저절로 자라나 온통 뒤덮는 것을 발견했다. 전 지역에 걸쳐서요. 한편 랴오는 폭풍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람이 그 남자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아사히는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그 남자가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그들의 눈앞에서 바람이 그의 꽃들을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그 모습에 화를 냈습니다. 그가 꽃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옷을 찢어버렸고 바로 그 순간 스텐은 자신이 사실 파괴자 중 하나임을 밝히며 아사히에게 자신을 당장 없애라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없애라고요? 녀석들이 다가가기도 전에 번개가 그에게 내리쳐 바람과 함께 날려버렸지. 힘에 압도당하자 그의 몸 주위에 두꺼운 벽이 생겨났고 그는 아사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몸은 계속 변해 마침내 무자비한 존재로의 변신을 완료했어. 연기가 가시자 그들은 그가 진정으로 공격한 괴물임을 깨달았다. 저택. 순식간에 그는 아사히를 끝장내기 위해 날아갔지만 그의 신성한 방패가 충격을 받아 그를 비틀거리게 만들었어. 순식간에 마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는 뛰어내렸지. 그녀가 발톱바람을 활성화하면서 그의 등을 핥기었지만 상처는 사라졌고 그녀는 그의 피부가 벽보다 더 두껍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노슬리스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아사히와 도라가 뒤에서 그를 베었다. 뒤에서. 그러나 그들의 무기가 부서지고 상처가 사라지자 노슬리스는 그들을 날려버렸고 그들의 무기가 그에게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라는 아사히를 위해 새로운 힘을 소환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동안 스텐에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그러나 마오는 여전히 더 많은 액션을 원했기 때문에 그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등을 핥히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사히를 핥히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공격했다.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다. 하지만 누슬리스는 그녀의 발을 잡아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발로 차버렸다.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다. 스텐이 그녀에게 달려가 보니 그녀는 심하게 다쳐 있었고 누슬리스는 아사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누슬리스는 아사히에게 다가갔다. 스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신이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며 나섰다. 시간을 좀 벌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스텐은 누슬리스의 정보를 읽기 시작했지만 누슬리스는 그를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스텐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땅바닥에 내리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스텐이 뒤에 나타나서 계속 능력치를 읽어댔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를 없애려고 했지? 하지만 아사히는 스텐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자 분신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 노슬리스가 헛된 시도를 계속하는 동안 수십 명의 스텐이 사방에 나타나서 그에게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마침내 그는 참을 수 없었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파괴하고 진짜 스텐을 날려버렸어. 아사히가 그를 붙잡자 그는 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쳤지만 아사히는 곧 땅 밑에서 해골들을 발견했어. 그 순간 그는 누슬리스가 마을 전체를 죽였음에 틀림없다는 걸 깨달았지. 정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 바로 그때 무자비한 자가 땅에서 바위를 소환해 앞으로 날렸지만 아사히가 그들 주위에 방어막을 쳤어. 아사히가 도라의 에너지를 몸 주위에서 느끼자 그녀는 아사히에게 자신의 기억, 심지어 모든 무기의 기술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어. 전투 준비를 마친 아사히는 덩치 큰 녀석에게 돌진하여 은빛 창으로 그의 팔을 통째로 찢어버렸어. 곧바로 다시 도라와 하늘을 가르는 검으로 그의 몸을 베고 영날검으로 그를 날려버리기 전에 말이야. 스텐의 명령에 따라 그의 핵을 찌르고 칼날로 그의 주먹을 막았지. 용살검으로 그를 베기 전에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토르의 망치를 받자마자 그는 그를 땅바닥에 내리쳐 갑옷을 금가게 하고 그 즉시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남자가 땅바닥에 지쳐 쓰러져 있자 스텐은 그의 핵을 파괴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주오라고 소개하며 살아있는 것만이 기생하는 영혼이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의 심장에 있는 핵은
사실 봉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핵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스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영적 에너지의 변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칼이 날아가고 그에게서 큰 가시가 튀어나왔어. 동시에 멀리 떨어진 탑에서 파괴자들의 우두머리가 발견했지. 마주오의 불꽃이 꺼졌다는 것을. 무언가가 그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모두를 즉시 소환하라고 명령했어. 한편 산에서는 마주오의 내면 속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스탠은 일행에게 마주오는 죽었고 괴물이 그를 장악했다고 말했어. 바로 그때 그것은 끔찍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바위에서 가시가 튀어나오게 했어. 바위에서 그들은 간신히 피하면서 괴물에게 돌격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괴물이 땅을 파괴하려 하자 아사히는 검을 날렸습니다. 스탠은 괴물을 없애려고 에너지 블라스트를 발사했고 마주오는 늑대, 송곳니를 소환해 괴물을 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괴물은 말뚝으로 그녀를 꿰뚫었고 그녀는 고양이 모습으로 쓰러졌습니다. 스탠이 당황한 틈을 타 돌괴물은 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아사히는 그것을 피하고 토르의 망치로 괴물을 내리쳤습니다. 계속해서 괴물을 공격하던 중 망치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12자루의 검을 소환해 괴물의 얼굴에 날렸습니다. 거인이 멀쩡하자 아사히는 은색 창을 준비해 그의 눈에 던졌습니다. 꽂았습니다. 도라는 그들이 그를 완전히 해치웠다고 생각했지만 괴물은 창을 뽑아 그들 앞에서 부러뜨렸습니다. 아사히는 그 괴물의 몸이 사실상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라에게 자신에게 모든 힘을 집중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도라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고 아사히는 무엇이든 베어낼 수 있는 거대한 검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강력한 검을 들고 괴물에게 돌진했지만 괴물은 그의 공격을 막았고 검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사히를 몬스터가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그는 땅 위를 굴러가는 바위에 부딪혔다. 바위에 부딪히며 땅을 굴렀다. 도라는 급히 그에게 달려가 깨우려 했지만 아사히는 이미 그녀의 정령 감옥 안에 있었다. 정령 감옥 아니었다. 몬스터는 손길 하나로 사슬을 녹여 없애고 아사히를 끝장내려 했지만 도라가 방패로 그를 보호했고 충돌로 인해 땅이 무너져 내렸다. 몬스터가 도라의 방패를 부수기 시작하자 도라는 아사히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간신히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냈다. 아사히를 보호하려는 듯 새로운 방패를 펼쳤다. 몬스터는 도라 앞에 서자 자신의 연인을 떠올렸지만 그녀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자신의 수정에 손을 대고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괴물이 수정을 알아차리자 수천 개의 검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여 그를 땅에 박아 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강력한 여신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천벌을 불러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검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검은 괴물을 꿰뚫으며 핵폭발과 같은 에너지로 그를 짓눌렀고 주변의 모든 바위를 산산이 조각낸 후 그의 영혼을 하늘로 빨아들였습니다. 하늘이 맑아지자 아사히는 여신을 발견하고 그녀가 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탠은 모두가 살아남았다고 밝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주오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스탠이 다른 파괴자들을 어떻게 찾을지 궁금해할 때 아사히는 파괴자들이 그들을 먼저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파괴자들이 그 장소에 나타나 마주오의 시신을 발견하자 하트는 그의 기억을 읽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행동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고 그는 마지막 경의를 표하며 그의 죽음을 복수하길 바랐죠. 그의 죽음을 복수하길 바랐죠. 한편 스탠의 벤 안에서 도라는 아사히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출혈이 너무 심했기에 그녀는 그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스탠은 мя오가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파괴자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장치가 엄청난 양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포털이 열리더니 섀도우가 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그림자 칼날을 휘두르자 벤이 반으로 갈라졌고 아사히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크로우가 다른 포털에서 나타나 불꽃을 쏘아 그들의 몸을 찢어발기며 벤을 파괴하고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불꽃이 그들의 뒤에 나타나
스탠과 мя오를 즉사시켰습니다. 아사히는 땅에 쓰러지면서 친구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파괴자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듯했습니다. 하트는 그를 쓸모없는 실망거리라고 부르며 마지막 말은 악마에게나 하라고 했습니다. 악마에게나. 바로 그때 우주가 강력한 주문을 걸어 그를 조각조각 찢어놓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이상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망토를 두른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에게 여기가 시공간의 틈새라고 말하며 현실 세계에서 그는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죽었다고. 남자가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하자 아사히는 분노하며 유리를 깨고 자신이 너무 약하고 쓸모없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과거로 돌아갈 3분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어린 시절 그를 너무나 방치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밝히며 아사히에게 집을 태운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귀신 화로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벤 아니었고 도라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파괴자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그림자가 포털에서 나타나자 그녀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칼날이 벤을 갈라놓았지만 벤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함정임을 알아차리자마자 폭발이 일어났고 스탠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도라는 아사히가 천재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사히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나를 당장 구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탠은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니트로 부스트를 작동시키고 차의 속도를 높였다. 차를 몰았다. 몇 분 후 그들은 그의 집에 도착했고 아사히는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도라는 그녀가 이미 잡혔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아사히는 그녀의 편지를 발견했다. 혼자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죠. 막밖으로 돌아왔을 때 스탠이 구축함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며 하나 가족의 헬리콥터를 불러 탈출시키려 했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아사히는 편지를 읽기로 결심했고 하나가 마귀 용광로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мя오가 그곳이 먼 섬에 있다고 말하자 스탠은 그곳이 수련을 위한 성지이며 시련을 끝마친 소수의 사람들만이 완전한 소환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죠. 전설에 따르면 마귀 용광로 가장 깊숙한 곳에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가 존재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카게마루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와 미래. 하지만 그는 섬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영원히 찾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찾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사히가 편지에서 좌표를 발견했고 스탠은 그곳이 분명히 악마의 용광로 위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그들은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초자연적인 경계에 도착했고 눈앞에 거대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죠. 스탠은 그 섬이 폭풍 너머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며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행기는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폭풍 속으로 향하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도라는 그들의 쓸모없는 놈들이 드디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빛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폭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앞에 섬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앞에 섬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알 수 없는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그림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림자 칼날로 그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성스러운 방패를 펼쳤고 그 공격으로 헬리콥터가 폭발했습니다.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아사히는 또 다른 공격을 피했습니다. 스탠은 게임패드를 작동시켜 부서진 조각들을 로봇으로 변형시켰고 모두를 구했어요. 로봇으로 변신해서 모두를 구했죠. 전투 준비를 하는 동안 아사히는 미스틱 캐논을 발사했고 소녀들은 합동 공격을 펼쳤습니다. 소녀들은 합동 공격을 펼쳤죠. 하지만 세도우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미아오는 새로운 적에 대해 경고했고 플레임은 그들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반격을 시작하자 플레임은 공격을 피하며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로봇은 거의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크로우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자 아사히는 미스틱 캐논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미스틱 캐논으로 공격했죠. 그가 폭발하자 불타는 까마귀들이 로봇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로봇은 섬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추락하자 파괴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자신들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한 소녀가 나타나 그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며 섬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본이었고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본이었고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이 그녀를 없애겠다고 위협하자 본인은 그녀에게 빌어먹을 눈을 뜨고 이곳이 할리우드 영화의 뻔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금 악마의 용광로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살인은 경기장 안에서만 허용되어 섀도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하트는 과거 섬의 참가자였기에 섀도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았죠. 그도 섬 참가자였거든요. 그가 떠나기로 하자 그들은 즉시 사라졌고 일행은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본인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섬에 온 걸 환영하며 경기장에서 보길 바란다고 말했죠. 아사히가 그녀에게 질문을 하려 하자 그녀는 즉시 떠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 그들은 지쳐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하지만 한 남자가 흉측한 괴물과 함께 나타나 그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행 상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이 리처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기에 아사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괴물을 타고 떠나자 남자는 그들이 왜 그렇게 거짓골인지 궁금해했고 도라는 그들이 파괴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리처드는 그 섬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이며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시자와 파괴자가 오랜 전쟁 끝에 평화를 위해 연합했고 고대 소환사들이 세상과 떨어진 이 섬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자와 파괴자의 모든 전투가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도록 말이죠. 덕분에 이 섬에는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리처드는 그들에게 항상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리처드는 그들을 술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초록색 액체가 든 병을 마셨습니다. 도라는 상쾌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 액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이 약효가 있는 지하 샘물이라고 밝히며 정말 특별했지. 그래서 다들 더 달라고 했는데 리처드는 전부 뭘 모르는 신참들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더 주기로 했어. 다 마시고 나서 주인이 술값으로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자 아사히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했지. 하지만 리처드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어. 미래에 마을을 지나가면서 리처드는 악마의 용광로에서 패배자들만 산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소환사라는 걸 깨달았지. 소환사. 그때 그들은 가게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처드가 그 비용을 내기로 했지만 판매자에게 몰래 준비하라고 속삭였다. 함정. 저녁이 되어 그들이 마기수굴에 도착했을 때 도라는 그곳이 천국처럼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본인은 모든 소환사들을 환영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할 것임을 밝혔다. 승자에게 아무 제약 없이 배꼽춤을 선보이게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세요. 그녀에게 원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영상을 끝내고 이 전투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모든 소환사들이 전투 준비를 마치자 그녀는 대회에 등록하는 유일한 방법은 4개의 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로봇은 입장하려면 200만 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빈털터리인 자신이 어떻게 그 돈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동안 스탠은 자신의 등록비를 지불하고 멕시코 카르텔의 은행 계좌에서 모든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뚱뚱한 놈이 비키라고 명령하며 현금으로 자신의 등록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자신의 등록비를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아름다운 여성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도라는 아사히와 바로 통하게 되어 그녀의 핫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이아오도 쿨한 척하려고 했지만 경비병은 그녀에게 전투 기술 대신 못생긴 얼굴이나 단련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특정 힘 수준을 가진 사람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겨운 뚱보가 나무를 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을 때 힘으로 마이아오는 곰의 힘으로 그것을 파괴했고 마침내 향했다. 안에 곧 리처드도 도착했고 아사히는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해졌다. 네 번째 문입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명성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그 문은 유명인들만을 위한 거였어요. 도라는 그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전 세계에 지명수배된 악명 높은 술주정뱅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보니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있는 곳이 막의 화로 경기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1층부터 100층까지 있고 20층까지는 기본적으로 초보자 레벨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 소환사가 5층까지밖에 못 갔다고 밝히자 다른 소환사는 겨우 3층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리처드는 이번이 5번째 시도라고 밝히며 그는 항상 첫 번째 관문에서 막혀서 9층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하자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자 본인은 10층마다 관문이 있다고 알려주며 시험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험을 망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고급 호텔에 도착했고 본인은 첫 번째 탈락 라운드 전에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본인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мя오는 레스토랑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목욕을 하며 놀고 있을 때 하나가 TV에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대회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11층까지 도달했고 녹색공으로 여러 몬스터를 포획하며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로 여겨지고 있었다. 녹색공으로 말이다. 감명받은 일행은 아사히의 제안에 따라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나기를 기대했다. 그녀와 마주치길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리처드는 그들이 모두 쓸모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간이라고 생각했다. 쓸모없는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잠든 밤, 아사히의 방은 감옥으로 변했고 벽에서 가시들이 튀어나왔다. 벽에서 가시들이 솟아나왔다. 방이 좁혀지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도라는 창문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구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도라는 자신의 도끼를 소환하여 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도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방 전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도라는 여러 무기를 시도해 보았지만 벽은 계속 좁혀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아사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들은 뼈새로 문을 열고 간신히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방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미야오를 찾으러 갔습니다. 눈앞에서 초록색 흉측한 바퀴벌레가 그녀의 방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 아사히는 그걸 잡으려고 했죠. 알고 보니 그건 마오였고 그 방법밖엔 탈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탈출할 방법이요. 그러자 다른 소환사들도 하나둘씩 방에서 탈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탠만 남게 되었죠. 스탠의 방에서 붉은 페인트가 번져 나오는 걸 보고 мя오는 스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로 했죠. 하지만 스탠은 천장에서 떨어졌고 환풍구를 통해 탈출했다고 밝혔어요. 탈출했다고요? 그때 안내 방송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흉측한 광대가 자신이 1층의 보스라고 발표했어. 바로 그 순간 복도가 폭발하기 시작했지. 아사히와 도라는 간신히 함정을 피했지만 스탠은 또다시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도라는 로비로 향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로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바닥이 폭발했고 쓸모없는 남자가 용암에 빠졌어. 아사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지만 땅이 무너졌고 스탠은 추락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도라는 날개를 펼쳐서 그를 구해냈지. 하지만 다른 소환사들이 그녀에게 매달렸고 아사히는 몇 명을 더 구했어. 라운드가 계속되자 게으르고 역겨운 몇몇 남자들이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유연하게 함정을 피해갔습니다. 그룹이 출구 쪽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출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기에 아사히는 문을 발로 차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말 로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보스는 자신을 르노라고 소개했지만 소환사들은 그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여 그의 엉덩이를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풀어 그들을 쇠추에 묶어버렸고 그들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유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제 아버지처럼 말이죠. 돌아왔어. 미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르노는 손가락을 튕기자 눈앞에 보물 상자가 나타났고 그 상자는 2층을 통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한 남자가 상자를 열자 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사히는 상자 안에서 샤프란 반지를 발견했다.
미아오는 100만 달러 상당의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리처드는 그의 쓸모없는 운이 짝짝이 낡은 부츠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다. 부츠. 도라는 스탠에게 자기 상자를 열어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한 선물이지. 하지만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 있었어. 바로 그때 르노가 2층을 살아남은 그들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라고 밝혔지. 그가 폭탄을 작동시키자 아사히가 신성 방패를 쳤지만 폭발로 땅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심연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심연 속에서 낯선 소녀가 눈앞에 나타나 그들을 2층에 온 걸 환영한다며 그들은 거의 바지에 똥을 쌀 뻔했지. 하지만 곧 그녀가 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건 단순한 연기였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쓸모없다며 그녀에게 소리쳤어. 그녀는 자신이 이 새로운 층의 보스라고 말했고 다음 심판은 경주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경마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규칙에 대해 본인은 20바퀴를 완주한 처음 15명의 참가자만이 3층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TV로 생중계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TV요. 경주를 위해 몸을 풀기 시작했을 때 야옹이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도라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바퀴를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코 쉬운 승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보니가 총을 쏘았고 야옹이는 즉시 선두를 잡았어요. 치타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갔죠. 다람쥐 닌자가 그녀를 따라잡으려 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동물 소환사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와 같은 동물 소환사라는 것을 깨달았어. 잠시 후 도라와 아사히도 나타나 결승선을 향해 날기 시작했지. 마법사가 마녀의 빗자루를 타고 멀어지기 시작하자 독 전문가가 거의 그를 따라잡았고 다른 패배자들은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썼어. 바로 그때 본인은 할 일 없는 쓸모없는 유명 만화가를 발견하고 왜 그같이 없는 패배자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어. 히로는 자신이 발견됐다는 것을 깨닫자 두 패배자가 그의 사인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는 즉시 그들을 버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나가는 그의 속도였어요. 못생긴 패배자 한 명이 그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은 그에게 텅 빈 머리를 엉덩이에 박으라고 했죠. 순간 불꽃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스탠이 로켓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모두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мя오가 그가 어떻게 로켓을 구했는지 궁금해하자 스탠은 군대에서 훔쳤다고 밝혔어요. 군대에서요. 하지만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자 아사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도전자들이 모두를 전멸시켜 최후의 생존자가 되려는 더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후의 생존자가 되려고요. 바로 그때 데드아이가 여러 레이서들을 조준해서 재앙의 방아쇠를 당겨 날려버렸죠. 결승선에 도달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못생긴 패배자 하나를 끝장내려 할 때 도라가 그를 스쳐 지나가자 그는 6연발 살인마를 발사했죠. 슬레이어를요. 도라가 트랙을 돌아서 피하려 하자 총알이 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데드아이에게 날아가서 그가 총알을 모두 되돌려 받게 했죠. 하지만 독의 달인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레이서들에게 독 안개 구름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멍청이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죠. 그중 한 명은 심연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모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아오는 독사 형태로 변신하여 그에게 변신했다. 하지만 독의 달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스스로를 후계자라고 칭했다. 바로 그때 다람쥐 닌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토네이도를 일으켰고 그를 먼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미치광이가 칼을 휘두르며 모두를 양배추처럼 썰어버리려 했다. 두 명의 한심한 패배자들이 목숨을 구걸하자 그 악당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스탠은 그들에게서 죽음을 막기 위해 그에게 로켓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가 그걸 베어 가르면서 땅에 추락하게 만들었지. 스탠의 머리를 베려던 찰나 히로가 그의 공격을 막고는 인생과 우정에 대한 지루한 설교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의 말이 주문으로 변하면서 밤을 차례차례 때렸지. 계속해서 말이야. 그래서 히로가 그에게 주문을 걸었고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자 그는 잉크를 내뿜으며 잉크 자국 빼기로 주문을 쓰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밤이 산산이 조각났고 일행은 스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 스탠이 살아있어서 그때 보니가 남은 레이서가 15명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말했어. 결승선을 통과하면 모두 3층으로 올라갈 자격을 얻게 되어서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파괴자의 기지에서는 플레임과 섀도우가 누가 더 강한지 겨루기 위해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돌진하며 플레임은 섀도우의 공격을 막고 간신히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공격을 피한 후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니 섀도우는 땅에서 솟아나와 플레임과 무기를 부딪히며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맞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 섀도우는 그림자 분신들을 소환했고 그들은 플레임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임이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하나를 파괴했어요. 총을 소환하자마자 그녀는 그것들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하며 하나씩 전멸시켰습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몰래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섀도우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바로 그때 플레임은 여러 개의 총을 소환하고 동시에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방패를 만들어 모든 공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스페이스는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그들이 멈추자 플레임은 왜 악마 용광로를 아직 공격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전투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모든 악마들을 전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를 제거하기 위해서 폐쇄된 용광로에서 패자들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는 그날 밤 자신이 용광로에 침입하려 했지만 섬을 떠난 후에도 순간이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에게 쫓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섀도우는 벽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고 스페이스는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건 쓸모없는 TV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뼉을 치자 땅에서 TV가 나타났고 그녀가 켜자 화면에 보니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가 대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자 소녀들은 묘가 우승했고 아사히가 2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층에서 요리 대회가 열렸고 아사히는 그의 소고기 라면으로 2라운드에서 승리했어요. 심사위원조차 그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죠. 반면에 냐오는 과일로 즉흥 요리를 만들었고 스테는 로봇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4라운드는 노래방 대회였는데 메탈 록스타가 모두를 날려버렸고 그녀의 끔찍한 소음 때문에 모두 기절할 뻔했죠.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플레임은 TV에 불을 뿜었고 악마 화로에 어떻게 잠입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하트가 도착했고 드림은 소녀들에게 며칠 동안 섬에 가서 공기를 쐬면 좋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하트가 약속대로 강력한 괴물을 공개하며 그 괴물을 동료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조차 그 괴물의 모습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트는 그 괴물이 아사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마침내 아사히와 그의 친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본인은 장로들과 회의를 했고 총 92명의 참가자가 시험에 등록했으며 그중 15명만이 5층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힘을 사용한 덕분에 본인은 수천 명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정신 에너지를 모아 100층에 있던 마귀 용광로로 순간 이동했어요. 아래층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통과했고 변해버린 여신 판도라를 보게 됐지. 모든 잠의 근원인 판도라 말이야.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본인은 그녀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자신이 모은 모든 정령 에너지를 그녀에게 주입했어. 그러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다음 영상도 시청해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전설적인 줄거리 전문가 친구들.